이번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혁신 성장. 이를 위한 규제 개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규제 프리존법과 다를 바 없는 구조적 패러다임으로 개혁은커녕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과연 혁신 성장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한국 경제의 규제 구조를 진단하고 규제 혁파를 위한 전략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방송에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얼굴 뵙기 조금 오랜만에 이렇게 뵀습니다. 그래도 네.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죠? 네, 요즘 뭐 방송 출연 제가 안 해도 연구소에서 많은 네. 정책 연구 작업들을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이 더미래연구소라고 이제 시청자분께 소개는 드렸는데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소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예, 19대 그 초선 국회의원들 중에서 좀 개혁적이고 또 정책을 주로 다뤄왔던 의원들이 그 개인적으로 출자를 해서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출자만 의원들이 했을 뿐이지 그 연구소 자체는 독립된 민간 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정치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미국의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K-스트리트, 워싱턴에 있는 K-스트리트에 있는 수많은 싱크탱크가 그렇죠.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하고요. 유럽의 정당들에도 수많은 싱크탱크들이 이제 정책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쟁이 아니고 정책 경쟁을 통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제대로 된 싱크탱크, 특히 정당 주변에 그런 싱크탱크가 없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의원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우리 당을 좀 정책 정당화할 수 있는 이런 네네. 좀 싱크탱크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먼저 이 혁신성장 네. 조금 뒤에 나와서 그러는지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서 좀 밀렸어요. 작년 10월 달에 국민의 그 싱크탱크가 발족할 때 국민성장에 발족할 때 기조연설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은 후보셨을 때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그때 후보 시절에 대통령을 뵙고서는 우리가 이제 재벌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뚫어낼 수 있는 어떤 포지티브한 어떤 경제의 네. 비전 이런 게 네.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비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영역은 과거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 시기에 제조업을 육성하듯이 정부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로 이제 민간과 시장을 통해서 시장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이 주도될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제의 시스템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과거의 낡은 규제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소장께서 특히 규제 개혁, 네, 규제 혁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강한 소신을 갖고 계신 네, 거를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사실은 정부의 역할 또 기능을 나름대로 네. 강조하는 어떤 진보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 네네. 특히 이제 이 규제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규제가 이제 뭐 있고 하겠습니다만 이 어떻게 보세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보수 정권처럼 더 적극적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정부 저는 꼭 기능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사안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규제는 한편에서 강화해야 되는 규제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은 이제 과감히 철폐해야 되는데요. 이걸 개별만 놓고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돌이켜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규제 개혁, 규제 혁파 얘기했지만 별로 규제가 개혁된 게 별로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색만 내왔던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우리나라의 이런 강력한 사전 규제 중심의 이런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낼 필요가 있고 이런 어떤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보수 정부보다 훨씬 더 과감한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규제 개혁 수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이제 과거 정부의 접근 방식을 이 정부도 초기에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이 정부의 어떤 규제 개혁의 어떤 정책의 기본 골격들이 완성되기 전에 기존의 규제 개혁 문제를 다뤄왔던 관료들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좀 입력되어지면서 약간의 좀 혼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하는 것을 네, 그렇죠. 이제 들고 와서 그것을 마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 프리존법과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규제를 어떤 예외지대를 두자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업종별로 두자라고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러네요. 실제로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과 규제 시스템은 그대로 둔 그대로 상태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사전 규제의 예외 내지는 유예 구조를 만들어내자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접근을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혁신적인 규제 혁파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김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다만 현실 세계에 이제 적용하는 단계에서 실행 계획으로 실행 정책으로 담을 때에는 구체적인 이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패러다임 전환, 소위 말해서 강한 사전 규제에서 바뀌어서 그 사전의 규제는 다 대체로 풀어주고 나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그런 규제를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네,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의 특징은 강한 사전 규제, 약한 사후 규제고요. 네. 미국의 규제 시스템의 특징은 약한 사전 규제, 강한 사후 네.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규제의 대표적인 게 인허가 그렇죠.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전 규제책이고요. 사후 규제라는 건 뭐냐면 사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다만 그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기업이 확실히 배상 책임을 지라.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 없는 집단 소송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되 거기서 만약에 소비자가 피해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기업이 확실히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한편에 있어서는 그 기업 활동의 자유가 가장 보장돼 있는 나라이면서 또 한편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권익이 가장 강하게 보호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이 두 가지를 실현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약한 사전 규제, 강한 사후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거하고는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서 인터넷 거래를 하면요, 결제할 때 그냥 신용카드 번호하고 뒤에 있는 CVS 그 번호 세 글자 넣고 굉장히 간편합니다. 직코드 요 세 개만 하면 그냥 바로 결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결제하기 위해서 결제를 등록하기 위해 10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훨씬 됩니다. 복잡하고 힘들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다른 거냐면 한국은 거래를 하기 위해선 제가 김기식이라고 하는 입증을 제 스스로가 네. 해야 되는 거죠. 김기식은 김기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인. 그러니까 개인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쉽게 하도록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다 기업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제에 있어서 미국 인터넷 시장과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에서의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의 문화라든가 사회 시스템의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민간에 있어서의 기술 발전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렇죠. 기존의 시스템에서 그걸 일일이 다 검토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성장할 수도 없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기업들이 알아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고 풀어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그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처럼 만약에 개인정보가 1억 건 유출됐다라고 하면 거의 기업이 망할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이런 강한 사후 시스템을 두게 되면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정보화 기본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정보 활용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좀 법을 좀 완화해보자. 네네. 그걸 반대한 쪽이 오히려 지금 더민주당 쪽 아닌가요, 근데? 그때는요. 그러니까 이미 2009년도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규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우리도 S&P나 이제 무디스 같은 이제 신용평가 회사씩 길러보자고 해서 외국에도 허용돼 있지 않은 무제한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금융거래를 하든가 통신거래,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할 때 보면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나눠서 거래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만 동의해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통신 그 기기를 개통할 수 있도록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1억 건이 유출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유출시킨 그 카드사들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일부 직원들이 회사에서 징계받거나 일부 그 약간의 경미한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손해배상 한 정도 빼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개인정보 유출 과정이라는 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용역 회사 직원이 사실은 그 정보를 다 유출해 간 건데요. 원래는 고객 정보를 전산화 시스템을 변경할 때는 고객 정보의 원데이터를 주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걸 다 비식별화해서 그렇죠. 전산 시스템 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만 주면 되는 건데 아예 고객 원데이터를 이 외부 용역업체 직원한테 주었고 지금 뭐 삼성전자 이런 데는 심지어 삼성전자 직원조차도 USB를 꽂아서 작업하는 일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USB를 꽂아놓고 작업해서 그 데이터를 빼져갈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놓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강한 사전 규제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만약에 그렇게 1억 건씩 유출이 돼도 미국 같은 기업이 망했을 텐데 뭐 그냥 돈 얼마 배상해주고 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세게 한다면 이런 일 절대 없다. 그러니까 관료적 발상으로 우리가 다 규제해서 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있어의 어떤 효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장 원리적인 어떤 규제 시스템을 가져오는 게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론적인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우리 진보 정권에서 상당히 그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규제 개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이율 매발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핵심이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의 핵심이 빅데이터이고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의 활용을 지금처럼 규제해서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어의 어떤 인공지능의 발전을 꾀하기가 어려운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해서 현재의 사전 규제 시스템을 그냥 풀어버리게 되면 정말 다른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기업으로부터도 배상받지 못하고 그
유출을 막을 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사후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유출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묻는 규제, 소위 사후 규제를 강하게 도입하면서 이제 네. 그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전 규제를 거의 폐지 수준까지 이렇게 철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활용의 사전 규제를 푸는 대신에 사후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이 동의하고 국민들께서 문제가 되면 피해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금전적 네. 배상을 할 터이니 사전 규제,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김기식의 정보인지를 모르고 활용하도록 그렇죠. 하게 해야 되는 이제 이걸 비식별화 네.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기식의 정보가인지 모르는 상태로 제공했던 데이터도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서 하다 보면 이게 김기식의 데이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재식별화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만을 기업에게 부과하고 그건 사전적으로 네. 그 위에 나머지 규제는 풀고 네. 대신에 개인정보가 식별화돼서 유출되었을 때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금전적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가장 올바른 규제개혁 시스템, 규제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규제라는 게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는 우리나라 전체 규제 따지면 뭐 1억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전체 규제 자체를 다 낮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규제 프리점법이라든지 규제 샌드박스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점진적이지만 소극적인 이런 부분들로는 참 승부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어떤 뭐 특별법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갑의 횡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고요. 집단소송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다라고 해서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 집단소송이라든가 이 단체 소송이라든가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미국처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김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규제개혁위원회 여기서 규제 혁파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적절한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적 왜냐하면 요소가 행정부가 발의하는 모든 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그 국무회의 상정돼서 정부 법안으로 맞습니다. 확정돼서 국회 제출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또-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법안의 제출 권한은 오로지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행정부가 갖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헌법에 위임된 권한 없이 소위 법령의 재개정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정도는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네. 강력한 힘을 몰아줬던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유연적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런 민간인들로 구성된 그 규제개혁위원회보다는 유럽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예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청을 하나 만들어서 네, 네. 정부 책임하에 규제개혁 부분을 아예 그냥 과감하게 해가는 방식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정부 스스로의 규제를 스스로 풀까요? 독립된 기구 아니 그럼 어차피 규제개혁위원회조차도 네, 네.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참여해서 네. 또 이제 뺄 거 빼고 또 규제 개혁을 하는 그쪽 또 언저리에서는 이런 말을 또 많이 하더군요. 정부에서 뭔가 규제를 담을 만한 그런 입법들은 의원님한테 다 가서 이런 법을 만듭시다 해서 의원님들은 입법 실적 올려줬고 정부는 규제 늘려줬고 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규제들이 많이 생긴다. 네네. 저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군요. 근데 이제 의원 입법에 대해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건 그런 명백히 위헌이죠. 위헌이겠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그런 예는 뭐 없으니까 우리의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네. 전환해내면 의원들도 그런 어떤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게 입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냐. 우리 김 소장님 이제 국회에서 일단 잠깐 나오셨으니까 국회를 좀 더 좀 신랄하게 비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기존에 이제 그 뭐 저 규제들 어떻게 보면 렌트 지대 추구하는 그런 집단들의 규제들도 찾아내서 격파하는 작업도 국회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 사실 이제 이 규제, 강한 규제, 사전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속에서 기업들이 다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오히려 시장의 기득권을 이미 형성한 맞습니다. 기업들은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강한 사전 규제를 통해서 경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면서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향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새로운 기업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들어오기 거죠. 어려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강한 사전 규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관료들의 자기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조직적 욕구에 의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관료와 소위 이 기존 시장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재벌 간의 어떤 결탁, 상호 간의 결탁에 의해서 이 사전 규제 시스템이 강하게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들은 강한 사전 규제 시스템 하에서 관료들에게 혹은 정치 권력에 뒷돈, 검은 돈 갖다 주고 자신만 그 예외를 받으면서 다른 시장 경쟁자들은 그 예외를 받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가 특혜적,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강한 사전 규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부끄러운 정경유착의 역사 혹은 이 관료와 어떤 재벌의 결탁의 역사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봐야죠. 네. 오늘 뭐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소상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그 김 소장께서 좀 저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노무현 정부의 돌아봤을 때 큰 지적 중에 하나가 한미 FTA를 했다. 뭐 이거로 지금 많이들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한미 FTA를 반대 편에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돌아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는 한미 FTA나 이런 협상할 때는 반대하는 게 반대 저는 목소리를 맞다고 내주는 게 보는 국익을 위해서. 그것이 오히려 국익에 더 맞는 것 같고요. FTA라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되거나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은 않습니다. 사실은 FTA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다자간 협상 구조였던 DDA가 그 무산되면서 이제 이 다자간 무역 협상 틀이 무너지니까 맞습니다. 양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서 FTA를 체결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제3세계나 유럽 같은 경우는 다자간 협상 틀이 유지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무역 시장에서는 깡패 같은 이 미국의 힘을 다자의 힘으로 견제해 왔던 게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DDA까지의 어떤 다자 협상 틀을 유지해 왔던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협상과 같은 이런 FTA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강한 쪽의 이익이 더 많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이 무역 자유화 문제를 무역 자유화는 해야죠. 근데 다만 그것이 FTA 같은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자 협상 틀의 방식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런 점에서 FTA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면적이고 높은 수위에서 할 거냐 중범위 수준에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정책적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주제가 이쪽은 아니니까 이건 다음에 얘기하면서 하고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도 이제 반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규제 개혁 얘기 나눠봤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큰 지적 중에 하나가 이 상념을 깨고 한미 FTA를 성사시킨 거죠. 이 문재인 정부도 오늘 말씀 나눴던 규제 혁파에 아주 새로운 전환점을 한번 만든다면 길이 남을 하나의 지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